할아버지, 이 결혼은 말도 안 돼요. 윤채리는 수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그녀의 다른 한 손은 방금 완성한 로봇팔의 관절 부분을 조심스럽게 닦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세림그룹 윤 회장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체리나 말 조심하거라.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의 강태하 사장은 내게 과분할 정도로 좋은 짝이다. 두 그룹의 결합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익이 될지 너도 잘 알 텐데. 이익이요, 할아버지. 저희 로보틱스 사업부의 신규 AI 특허 하나가 에이펙스와의 일시적인 동맹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요. 제 일은 정략 결혼의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일이 중요한 만큼 가문을 위한 의무도 중요하다. 일단 만나기만 해라. 이것이 내 마지막 말이다. 전화가 끊겼다. 체리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드라이버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이 좌절감에서 장난기 넘치는 결의로 바뀌었다. 좋아요, 할아버지. 만나라고 하셨죠. 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만날지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녀는 연구실을 나와 자신의 거처로 향했다. 명품으로 가득 찬 거대한 드레스룸을 지나 그녀는 가장 구석에 있는 비밀스러운 벽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코스튬 파티나 장난을 치기 위해 수년간 모아온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촌스럽고 기괴한 옷들이 가득했다. 그녀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떠올랐다. 완벽한 파토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는 완벽한 부조화를 목표로 옷을 고르기 시작했다. 거대한 곰돌이 캐릭터가 그려진 샛노란 스웨터. 그 아래에는 끔찍하게 어울리지 않는 반짝이는 초록색 스커트. 발에는 두꺼운 양모 양말에 샌들을 신었다. 마무리로 싸구려 티가 팍팍 나는 플라스틱 핸드백을 골랐다. 변신은 옷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화장대 앞에 앉아 일부러 서툰 솜씨로 화장을 시작했다. 촌스러운 파란색 아이샤에도 입술선을 살짝 삐져나가게 바른 립스틱, 그리고 양볼에 동그랗게 찍어 바른 발랄한 분홍색 볼터치. 윤기 흐르는 긴 머리는 한쪽으로 비뚤어지게 묶고 거대한 반짝이 곱창 밴드로 고정했다. 마지막 단계는 사투리 연습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과장된 경상도 사투리를 연습했다. 아이고, 서울은 천지빛깔이네. 돈이 얼마나 많으시길래 이래. 비싼 데서 밥을 다 사주신대. 세상에 서울은 정말 대단하네요. 돈이 얼마나 많으시길래 이렇게 비싼 곳에서 식사를 다 대접해 주시나요? 혹시 집은 자가신교차는 외제차 맞지에? 혹시 집은 본인 소유인가요? 차는 외제차 맞죠?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황당한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개인 비서는 경악했지만 체리는 자신의 계획에 자신감이 넘쳤다. 잠시 후 세림그룹의 최고급 세단이 그녀를 태우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운전기사는 백미러에 비친 그녀의 모습을 보고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차가 약속 장소인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 앞에 멈춰섰다. 체리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촌스러운 핸드백을 고쳐맸다. 그녀의 눈이 장난기로 반짝였다. 그녀는 최고급 세단에서 내려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섰다. 일생일대의 연극이 지금 막을 올렸다. 윤채린이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경악과 경멸이 섞인 시선 수근거리는 소리가 그녀에게로 쏟아졌다. 지배인은 그녀를 문 앞에서 막아설 뻔했지만 그녀가 짙은 사투리로 우렁차게 외치는 바람에 그러지 못했다. 나는 강태하 씨 만나러 왔어에. 가장 좋은 창가 자리에 강태하가 앉아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고 있었고 온몸에서 차갑고 지적인 권력자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체린의 소란스러운 등장을 표정 변화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분노나 창피함이 아니었다. 오직 관찰만이 있었다. 체린은 쿵 소리를 내며 의자에 앉아 자신의 싸구려 플라스틱 핸드백을 고급 실크 식탁보 위에 올려놓았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건넸다. 그녀는 가격을 보며 과장되게 소리쳤다. 아이고, 이 물 한 잔이 우리 동네 국밥 한 그릇 값이네. 그녀는 웨이터의 경악스러운 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메뉴판에서 가장 저렴한 에피타이저와 메인 요리를 주문하며 자신은 알뜰한 아가씨라고 큰 소리로 선언했다. 강태하는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입가에
거의 알아챌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를 막지 않았다. 그저 레스토랑에서 가장 비싼 와인을 한 병 주문했을 뿐이었다. 음식을 개걸스럽게 입에 가득 넣은 채 말하며 체리는 자신의 주된 공격인 순진하지만 물질적인 질문들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래서 강 사장님은 돈이 얼마나 많으신겨? 이 건물도 사장님 거라에. 결혼하면 여자는 집에서 살림만 하면 되는 거 맞지에? 저는 일하기는 딱 질색이라에. 저는 명품 가방 같은 거 좋아하는데 한 달에 한 개씩은 사주실 수 있는겨. 그녀의 목표는 자신을 얕박하고 게으르며 돈만 밝히는 시골뜨기로 그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강태하는 그녀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장단을 맞춰주면서도 그녀를 시험하기 위해 고안된 날카로운 질문으로 받아쳤다. 돈에 대한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이 레스토랑과 주변 블록 몇 개는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총자산보다는 투자 수익률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윤채린 씨는 강남 상업 부동산 가치 변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는 그녀가 혼란스러워할 것을 예상하며 일부러 복잡한 금융용어를 사용했다. 주부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이렇게 말했다. 흥미로운 관점이군요. 제 이상적인 파트너는 지적으로 저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사람 삶과 사업의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한가한 삶도 나름의 매력은 있겠지요. 그는 은근히 그녀가 자신의 이상형이 아니라고 암시했고 이것이 바로 채린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이었다. 그러나 그는 여러 가지를 눈치채고 있었다. 그녀의 촌스러운 스웨터는 고급 캐시미어로 만들어졌다. 그녀의 서툰 손에는 농부가 아닌 도구를 다루는 사람의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그리고 그가 상업 부동산에 대해 언급했을 때 그녀의 눈은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기 전 찰나의 순간 동안 이해의 빛을 번뜩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연극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깊은 흥미를 느꼈다. 그녀는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재앙과도 같았던 식사가 끝났다. 체리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불쾌하고 무례하며 탐욕스러웠다. 제정신인 남자라면 누구도 그녀와 엮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다. 아이고 잘 묵었습니다. 그럼 이만. 강태하도 일어섰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진지했다. 장난기 어린 빛은 사라지고 단호한 결단력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잠깐만요, 윤채린 씨. 그의 표준 서울말이 그녀의 가짜 사투리를 날카롭게 갈랐다. 그가 폭탄을 던졌다. 오늘 연기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채린의 심장이 멎었다. 그가 알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진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지루한 인형들만 보다가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니 세상이 재미있어지는군요. 결론을 말씀드리죠. 당신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이 장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한 방식으로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역효과를 낳은 것에 대한 채린의 완전히 충격받고 경악한 얼굴에서 끝난다. 그녀는 남자를 쫓아내러 왔다가 자신의 연극을 간파한 유일한 남자에게서 청혼을 받고 만 것이다.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된 순간이었다. 강태하의 폭탄 선언 이후 레스토랑의 정적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윤채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의 완벽한 작전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최악의 결과, 즉 청혼으로 이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농담이시죠. 채리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 애써 연습했던 사투리조차 잊어버리고 표준 서울말이 튀어나왔다. 강태하는 그녀의 당황한 모습을 즐기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농담 아닙니다, 윤채린 씨. 나는 내 시간을 낭비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최근 몇 년간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그녀에게도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체리는 로봇처럼 그의 말에 따랐다. 강태하는 비즈니스 협상을 하듯 논리전견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윤 회장님과 저희 아버님은 이 결혼을 강력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부한다 해도 두 분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른 선자리를 강요할 겁니다. 당신이나 나나 그런 시간 낭비는 원치 않을 테고요. 그의 말은 정확했다. 체리는 할아버지의 고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제 제안은 이겁니다. 우리 계약 결혼을 합시다. 그가 말했다. 서류상으로만 부부가 되는 겁니다. 서로의 사생활은 철저히 존중하고 외부에는 완벽한 부부인 척 연기하는 거죠. 1년 뒤 적당한 시점에 성격 차이를 이유로 합의 이혼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가 어른들도 더는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으실 테고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당신에게도 내게도 이익이 되는 거래입니다. 체리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의 두뇌 회전 속도에 혀를 내둘렀다. 그는 그녀의 연극을 간파했을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비즈니스 제안으로 순식간에 바꿔버렸다. 하지만 체리는 이대로 순순히 그의 페이스에 말려들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 기묘한 남자에게 마지막 시험을 던져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다시 촌스러운 시골뜨기 연기를 시작하며 가장 터무니없는 조건들을 내걸었다. 그람은 계약서에 몇 가지 조건을 넣어야겠는데요. 그녀가 말했다. 첫째, 나는 서울에 있는 제일 비싼 아파트에서 살아야겠어요. 한강이 바로 보이는 걸로다가. 좋습니다. 내일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죠. 태하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둘째, 내 개인 카드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 한도 없는 걸로. 그녀는 그가 돈 문제 앞에서 질색하기를 바랐다. 물론입니다. 우리 비서팀에서 처리할 겁니다. 체리는 당황했다. 그녀는 더욱 황당한 조건을 내걸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 사생활에는 절대로 간섭하면 안 돼. 내가 밤에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뭘 하든 절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녀는 그가 이 조항에서만큼은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라도 거부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강태하는 잠시 그녀를 쳐다보더니 예상 밖의 대답을 내놓았다. 그 조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나 역시 당신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할 생각이었으니까요. 완벽하게 공평하군요. 그는 한술 더 떴다. 거기에 조항 하나를 더 추가하죠. 부부로서의 의무, 예를 들어 스킨십 같은 것은 서로의 명백한 동의 없이는 절대 불가하다. 어떻습니까? 체리는 완전히 패배했다. 그녀가 던진 모든 공을 그는 완벽하게 받아쳤고 심지어 그녀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까지 먼저 제안하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이 남자는 괴물이었다. 다음 날 체린의 눈앞에는 진짜 계약서가 놓였다. 강태하의 법무팀이 밤새 작성한 것이었다. 계약서는 그녀가 어젯밤 제안했던 모든 황당한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결혼 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재산적 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너무나 완벽해서 그녀는 어떤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 그녀는 펜을 들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녀의 이름 옆에 강태하의 이름이 나란히 적혔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묘한 부부가 탄생했다. 한 명은 결혼을 피하기 위해 연기하다가 제꾀에 빠진 천재공학도, 다른 한 명은 그 연극을 즐기다가 흥미롭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결혼을 비즈니스처럼 성사시킨 냉철한 재벌 총수. 그들의 결혼 생활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이었다. 체리는 자신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 올라선 기분이었다. 그리고 상대는 그녀보다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그랜드 마스터였다. 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날 윤체리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입주했다. 그녀가 장난처럼 내뱉었던 조건이 현실이 된 것이다. 집은 거대하고 호화로웠지만 텅 비어 있는 듯 삭막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거실 한복판에 자신의 촌스러운 짐 가방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앞으로 1년 여기서 뭘 해야 하나. 강태하는 약속대로 그녀의 사생활에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그는 펜트하우스의 서재를 자신의 공간으로 사용했고 체리는 나머지 공간을 차지했다.
그들은 한 집에 사는 룸메이트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부부라는 역할극은 생각보다 자주 필요했다. 첫 번째 과제는 양가 어른들에게 인사드리는 것이었다. 체리는 강태하의 비서팀이 준비해준 최고급 명품 옷을 입고 그의 부모님을 만나러 갔다. 그녀는 완벽한 재벌가 며느리를 연기했지만 강태하의 어머니는 그녀를 노골적으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체린이 근본 없는 여자로 보일 뿐이었다. 반면 세림그룹의 윤 회장을 만나는 자리는 더 흥미로웠다. 체린은 다시 촌스러운 시골뜨기로 변신했다. 강태하는 그녀의 연극에 완벽하게 장단을 맞추며 저는 체린 씨의 순수하고 꾸밈없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라고 말해 윤 회장을 흐뭇하게 만들었다. 체린은 그런 그의 모습에 어이없어 하면서도 그의 능청스러운 연기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가짜 결혼 생활은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의 연속이었다. 체리는 낮에는 여전히 자신의 연구실에서 로봇 개발에 몰두했고 밤에는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강태하는 늘 바빴고 늦은 밤 서재에서 홀로 일하는 그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체리는 주방에서 야식을 만들다가 실수로 손을 베었다.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당황하고 있을 때 서재에서 나온 강태하가 그 모습을 보았다. 그는 말없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아챘다. 그리고는 익숙한 솜씨로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었다. 그의 손길은 놀라울 만큼 부드러웠다. 이 집에는 가정부도 있는데 왜 직접 요리를 합니까? 그가 무심한 듯 물었다. 그냥 오랜만에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서요. 체리는 자신도 모르게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날 이후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강태하는 가끔 그녀의 연구실에 관심을 보이며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기도 했고, 체리는 그의 서재 책장에 꽂힌 어려운 공학 서적들을 발견하고 그가 단순히 사업가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강태하의 오랜 지인이자 재계에서 공공연하게 그의 약혼녀로 여겨졌던 오수진이 등장한 것이다. 오수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계산된 아름다움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유학파 출신으로 뛰어난 미모와 사교수를 자랑했다. 그녀는 강태하의 옆자리는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 여겨왔다. 그랬기에 갑자기 나타나 강태하의 아내가 된 시골뜨기 윤채린의 존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채린이 강태하와 함께 참석한 한 사교 모임에서 처음으로 그녀에게 접근했다. 어머, 당신이 태하 씨의 아내라고 들었어요. 어느 시골에서 굴러들어온 복덩인지 정말 운도 좋으시네. 오수진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독을 품은 말을 내뱉었다. 체리는 그녀의 도발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순진한 시골 처녀가 되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이고, 예쁘시네 예. 혹시 배우신교? 저는 강 사장님이 저의 순수한 마음에 반했다고 하대예. 체린의 어수룩한 대처에 오수진은 속으로 그녀를 더욱 경멸했다. 저런 멍청한 여자가 감히 내 자리를 넘봐. 그날 이후 오수진의 괴롭힘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사교계의 영향력을 이용해 체린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다. 체린이 돈을 보고 강태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거나 과거가 복잡하다는 식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체린을 상류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스스로 지쳐서 떠나가게 만들 계획이었다. 강태하는 그 소문들을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 또한 윤채린이라는 흥미로운 인물을 분석하기 위한 또 하나의 데이터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는 그녀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체린은 소문들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1년 뒤면 끝날 계약 관계였다. 하지만 오수진의 공격이 점점 더 자신뿐만 아니라 강태하와 세림그룹의 명예까지 위협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이 게임의 사냥감이 아님을 증명해야 했다. 그녀는 오수진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주최하는 다음 파티가 바로 방역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결심했다.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의 신제품 발표 기념 파티는 재계의 모든 거물들이 모이는 화려한 사교의 장이었다. 그리고 오수진에게는 윤채린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두었다. 파티장에 들어서는 윤채린의 모습은 여전히 어설펐다. 강태하의 비서팀이 골라준 명품 드레스를 입었지만 그녀는 일부러 불편한 듯한 걸음걸이로 걷거나 낯선 음식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연기를 했다. 오수진은 그런 그녀를 보며 승리를 확신했다.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강태하의 신제품, 즉 인공지능 자율주행 시스템 타이탄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었다. 강태하가 무대 위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발표를 이어가고 있을 때 오수진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실수를 가장해 와인이 든 잔을 들고 채린과 부딪혔다. 붉은 와인이 채린의 하얀 드레스 위로 쏟아졌다. 어머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워낙 촌스러운 사람은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실수를 유발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녀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말하며 채린을 조롱했다. 주변의 시선이 모두 쏟아졌다. 모두가 채린이 울거나 당황해서 뛰쳐나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채린은 달랐다. 그녀는 드레스의 얼룩을 한번 쳐다보더니 오수진을 향해 천진난만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얘. 우리 시골에서는 옷에 뭐 묻으면 그냥 물로 슥슥 닦고 그러는데 얘. 이 옷은 비싼 거라 빨면 안 되는겨. 그녀의 순진한 대꾸에 오수진은 할 말을 잃었다. 그때였다. 경고 시스템 오류. 무대 위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연하던 타이탄 시스템에서 갑자기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시연용 자동차가 통제를 벗어나 무대 위의 구조물을 향해 돌진하려 하고 있었다. 발표를 진행하던 기술팀이 당황하며 시스템을 멈추려 했지만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제어 코드가 먹히지 않았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하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이 중요한 순간에 발생한 치명적인 오류였다. 모두가 공포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윤채린이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태블릿 PC 하나를 집어들고 무대를 향해 소리쳤다. 저기 기술팀 메인 제어보드에 루프백 인터페이스를 강제로 개방하고 포트 취급번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패킷을 전부 차단해요. 빨리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어눌한 사투리가 아니었다. 명확하고 힘있으며 절대적인 권위를 담고 있었다. 기술팀은 웬 여자가 외치는 소리에 어리둥절했지만 상황이 너무나 다급했기에 일단 그녀가 말하는 대로 조작했다. 그러자 기적처럼 통제를 벗어났던 시연용 자동차가 굉음을 내며 그 자리에 멈춰섰다. 파티장에는 정적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와인 얼룩이 묻은 드레스를 입은 채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윤채린에게로. 강태하는 무대 위에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이제껏 본 적 없는 강렬한 흥미와 감탄이 서려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가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오수진은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하얗게 질린 얼굴로 채린을 쳐다보고 있었다. 채린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뒤늦게 깨닫고 당황했다. 그녀는 그저 눈앞의 오류를 해결하는 데에만 집중했던 것이다. 그녀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강태하가 그녀를 붙잡았다. 그는 무대에서 내려와 곧장 그녀에게로 걸어왔다. 그리고는 수많은 거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러분, 제 아내를 소개합니다.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의 비밀 병기이자 티탄 프로젝트의 숨겨진 조언자 윤채린입니다. 그의 선언은 폭탄과도 같았다. 그 순간 채린은 깨달았다. 이 모든 오류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티탄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에이펙스의 타격을 주려는 누군가의 의도적인 공격이었다. 그리고 그 공격의 배후에는 지금 자신을 증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오수진과 그녀의 가문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강태하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채린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계약으로 맺어진 가짜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완벽한 파트너이자 동지였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계약 결혼이 이제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직감했다. 파티가 끝난 후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흘렀다. 더 이상 어색한 룸메이트도 서로를 탐색하는 계약 파트너도 아니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총성 없는 전쟁을 함께 치른 동지였다. 강태하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말했다. 오늘 일 우연이 아니었을 겁니다. 윤채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태블릿으로 파티장에서 확보한 티탄 시스템의 로그 기록을 분석하고 있었다.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백도어를 심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시스템을 마비시키려 했어요. 아주 정교한 해킹이에요. 범인은 이 시스템의 초기 설계도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더 이상 촌뜨기 연기는 없었다. 그녀의 본 모습 즉 천재 공학자의 모습이 전면에 드러났다. 강태하의 눈빛도 차갑게 가라앉았다. 오수진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오성전자가 몇 년 전 우리와 티탄의 초기 개발 파트너십을 논의한 적이 있었죠. 기술력 부족으로 결국 무산되었지만 그때 일부 설계 개념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생각이 한 곳에서 만났다. 범인은 오수진과 그녀의 가문이었다. 그들은 강태하와의 혼사가 무산된 것에 앙심을 품고 에이펙스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가뜨려 복수하려 한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채린이 물었다. 그녀의 질문에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강태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종류의 신뢰가 담겨 있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공격했다는 명백한 증거. 윤채린 씨 아니, 채린 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는 두 사람의 전쟁 지휘 본부가 되었다. 강태하는 자신의 사무실을 통째로 이곳으로 옮겨왔고 체리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들을 가져왔다. 그들은 밤낮 없이 함께 일했다. 강태하는 오성전자의 자금 흐름과 내부 정보를 파고들었고 체리는 디지털 세계에서 그들의 흔적을 추적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들은 서로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체리는 강태하가 단순히 냉철한 사업가가 아니라 누구보다 깊은 통찰력과 책임감을 가진 리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밤샘 작업으로 지친 그녀를 위해 말없이 담요를 덮어주거나 그녀가 좋아하는 커피를 정확히 기억해서 가져다 주었다. 강태하는 체린이 단지 똑똑한 여자를 넘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순수한 열정과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다. 그는 복잡한 회로도를 앞에 두고 집중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강렬한 빛을 느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비즈니스나 계약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꿈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해외 파트너사와의 화상회의에서 찾아왔다. 체리는 자신이 개발한 새로운 보안, 알고리즘을 유창한 영어로 발표하고 있었다. 파트너사의 젊고 유능한 기술 이사인 데이비드는 체린의 천재성에 완전히 매료된 듯 감탄과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스 윤 당신은 정말 놀랍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혹시 제게 개인적으로 이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회의를 지켜보던 강태하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의 마음속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낯설고 불편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질투였다. 그는 다른 남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보내는 찬사와 관심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이 감정이 단순히 흥미로운 파트너에 대한 소유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윤채린이라는 여자 자체를 원하고 있었다. 그녀의 총명함, 그녀의 열정, 심지어 그녀의 엉뚱한 연기까지도. 회의가 끝나고 강태하는 체린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보고 있던 태블릿을 빼앗아 내려놓았다. 체린 씨.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그 데이비드라는 사람 다시는 개인적으로 만나지 마십시오.
체리는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에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왜요? 사업 파트너잖아요.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단둘이 만나는 걸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는 계약 조항에는 없는 강력한 소유욕이 담겨 있었다. 체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가짜 결혼 생활의 경계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체리는 마침내 오성전자의 서버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오수진의 아버지가 해커에게 티탄 시스템 파괴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암호화된 이메일이었다. 그녀는 환호성을 지르며 거실로 뛰어나왔다. 태하 씨 찾았어요. 완벽한 증거예요. 소파에서 잠들어 있던 강태하는 그녀의 목소리에 눈을 떴다. 그는 기쁨에 겨워 자신에게 달려오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달려오는 그녀를 품에 안고 그대로 입을 맞췄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뒤이어 찾아온 달콤한 전율. 체리는 그의 키스를 거부하지 않았다. 적을 향한 전쟁은 승리로 끝났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막 새로운 전쟁 사랑이라는 이름의 달콤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체린이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는 거대한 반격의 신호탄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하와 윤체리는 세림그룹의 윤 회장과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의 강 회장 두 거두 앞에 나란히 섰다. 그들은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선자리의 남녀가 아니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진 신뢰로 뭉친 파트너였다. 증거를 확인한 두 회장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즉시 두 그룹의 모든 역량이 오성전자를 향한 공격에 투입되었다. 세림의 자금력과 에이펙스의 기술력이 합쳐지자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오성전자의 주가는 끝없이 추락했고 최대 거래처들이 등을 돌렸다. 검찰은 배임 및 불법 해킹 혐의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오수진과 그녀의 아버지는 몰락했다. 그들이 체린에게 주려 했던 치욕과 파멸은 고스란히 자신들에게로 되돌아왔다. 외부의 위협이 모두 사라지자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은 더 이상 삭막하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로 채워진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이제 그들 사이에 남은 것은 단 하나, 바로 그들의 관계를 처음 시작하게 했던 결혼 계약서였다. 어느 날 저녁 강태하는 체린을 서재로 불렀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그들의 결혼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계약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지내면서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서 자유로워지고 싶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그 계약서를 집어들어 체린의 눈앞에서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가짜 관계의 끝이었다.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 재계의 황제와도 같은 그 남자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반지가 들려 있었다. 단순히 크기만 한 다이아몬드가 아니었다. 반지 중앙에는 작은 톱니바퀴 모양의 정교한 장식이 박혀 있었다. 체린의 세계를, 그녀의 열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의미가 담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였다. 그는 진심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윤체린 씨, 나는 당신의 엉뚱한 연기도, 당신의 눈부신 천재성도,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이 계약서가 아니라 내 진심으로 당신에게 청혼합니다. 나의 가짜 아내가 아니라 진짜 내 아내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체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장난으로 시작했던 관계 비즈니스로 이어졌던 만남. 그 모든 과정 끝에 그녀는 진짜 사랑을 찾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후 체린의 연구실, 체린과 태아는 나란히 앉아 새로운 로봇의 설계도를 보고 있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그녀의 연구에 가장 든든한 지원자이자 최고의 파트너였다. 이 부분의 동력 전달 효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태아가 날카롭게 지적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새로운 합금 소재를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체린이 아이디어를 덧붙였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완벽한 신뢰와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촌뜨기 연기도 재벌 총수의 가면도 이제는 필요 없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장난처럼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가장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이했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화려했다.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빛의 향연은 밤하늘의 별을 무색하게 만들었지만 그 빛은 도시의 낡고 허름한 구석까지는 닿지 않았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옥탑방 좁고 낡은 그 공간에서 젊은 부부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남자의 이름은 강지훈. 대한민국 재계 서열 최상위에 빛나는 유진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그런 그가 지금은 찌그러진 양은 냄비에서 꼬불꼬불한 라면 면발을 힘겹게 건져 올리고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그의 아내 서윤아는 단아한 얼굴과 가을 호수처럼 고요한 눈빛을 지닌 여자였다. 그녀는 마치 세상 최고의 진수성찬을 마주한 듯 김치가 전부인 초라한 식사를 담담하게 즐기고 있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지훈 씨. 유나의 목소리는 그녀의 눈빛처럼 차분했다. 지훈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면을 입에 넣었다. 익숙해질 법도 한데 혀끝에 감도는 인공적인 조미료 맛은 여전히 낯설었다. 그의 인생에서 라면은 별미였지 주식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유나 애씨도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것도 힘들 텐데. 괜찮아요. 책도 읽고 청소도 하다 보면 시간은 금방 가요.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가난에 대한 불평이나 지루함의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생활에 완벽하게 만족하는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 점이 지훈을 미치게 만들었다. 이 결혼은 철저한 계약의 산물이었다. 유진그룹의 강 회장 지훈의 할아버지는 돈만 보고 달려드는 여자들을 혐오했다. 그는 손자가 진정으로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아내를 맞이하기를 바랐고 그 결과물로 이 기막힌 연극이 시작되었다. 지훈은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중소기업의 말단 사원 행세를 하며 1년을 버텨야 했다. 그리고 그의 아내로 간택된 여자가 바로 서윤아였다. 수백 명의 후보자 리스트에서 할아버지가 그녀를 고른 이유는 단 하나였다. 욕심이 없어 보이는 눈빛. 지훈은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코웃음을 쳤다. 이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분명 그녀도 다른 여자들처럼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라고 이 끔찍한 옥탑방 생활이 한 달만 지나면 본색을 드러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벌써 3달이 지났다. 유나는 단 한 번도 명품 가방이나 비싼 옷을 사달라고 조른 적이 없었다. 오히려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100원이라도 깎으려 흥정했고 낡은 옷을 직접 수선해 입었다. 그녀의 침착함은 연기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랫동안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처럼. 국물이 좀 짜네요. 다음엔 물을 조금 더 넣어야겠어요. 유나가 냄비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지훈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가 이 연극을 위해 포기한 것들을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났다. 최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몸을 감싸는 슈퍼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찌그러진 냄비 속 짠 라면 국물을 걱정하는 아내와 마주 앉아 있어야 한다는 현실이 기가 막혔다. 대체 정체가 뭐야, 서윤아? 그는 그녀의 배경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장학금으로 간신히 대학을 졸업했으며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다가 그만두었다는 것이 서류상의 전부였다. 하지만 지우는 가끔 그녀에게서 서류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끼곤 했다. 예를 들어 며칠 전 TV 뉴스에서 복잡한 국제 경제 동향에 대한 분석이 나올 때였다. 지훈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유나는 뜨개질을 하던 손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다. 그리고는 스쳐 지나가듯 말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예상보다 강경하네요. 저러다간 신흥국 시장부터 무너질 텐데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겠어요. 지훈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고아원 출신의 격리사원이 파생상품 리스크를 논하다니. 그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자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드라마에서 주워들은 거예요 라며 어깨를 으쓱하고는 다시 뜨개질에 집중했다. 그녀는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성 같았다. 지훈은 그 성벽 주위를 맴돌며 문을 찾고 있었지만 굳게 닫힌 성문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어쩌면 이 시험은 유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야 하는 자신을 위한 시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는 지훈의 몫이었다. 그는 좁은 개수대 앞에서 서툰 솜씨로 그릇을 닦았다. 그의 손은 재벌 3세의 곱디고 온 손이었다. 서류 작업과 골프채만 잡아봤지 고무장갑을 끼고 수세미를 든 것은 이 연극을 시작하고 나서 처음이었다. 거친 수세미에 손등이 쓸려 따끔거렸다. 제가 할게요. 어느새 다가온 유나가 그의 손에서 고무장갑을 벗기려 했다.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지훈은 고집을 부렸다. 아내에게 설거지까지 맡기는 무능한 남편으로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비록 모든 것이 가짜일지라도 이 역할에만큼은 충실해야 했다. 그것이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잠든 유나를 확인하고 조용히 옥탑방을 빠져나왔다. 계단을 내려가 허름한 건물 뒤편에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서자 약속이라도 한 듯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미끄러져 와 멈춰 섰다. 뒷문이 열리고 지훈의 비서인 김 실장이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도련님 탓이죠. 지훈은 익숙하게 차에 올라탔다. 차 안은 바깥의 허름한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부드러운 가죽 냄새와 은은한 방향제 향기가 코를 감쌌다. 김 실장이 준비한 태블릿 PC를 건넸다. 화면에는 유진그룹의 긴급 현안 보고서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태영건설 건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지훈의 목소리는 옥탑방에서의 어수룩한 통화는 180도 달랐다. 차갑고 날카로운 지배자의 목소리였다. 예상대로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M&A 제안을 거절하고 독자적으로 자금 조달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을 겁니다. 박민혁 대표의 성격상 순순히 무릎 꿇지는 않겠죠. 오만하고 무능한 자의 전형이지. 계속 압박해. 하지만 우리가 전면에 나서는 것처럼 보여선 안 돼. 철저하게 자금난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보이도록.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과의 생활은 어떠십니까?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지훈의 가장 가까운 신복이자 이 연극의 유일한 조력자였다. 지훈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과 자신이 방금 빠져나온 낡은 동네의 풍경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모르겠다. 그 여자는 도무지 속을 알 수가 없어. 진짜 가난에 만족하는 건지 아니면 상상 이상의 연기자인지. 회장님께서는 서윤아 사모님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진흙 속의 진주라고까지 표현하셨습니다. 진주인지 돌멩인지는 1년이 지나봐야 알겠지. 지훈은 씁쓸하게 중얼거리며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유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그 고요한 눈빛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다시 옥탑방으로 돌아왔을 때 유나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옆에 조용히 누워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은 앳되어 보이기까지 했다. 이런 평범한 여자에게 대체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말인가? 스스로의 의심이 과대망상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다. 지훈과 유나의 가난한 신혼생활은 평온하게 계속되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다. 사건이 터진 것은 화창한 주말 오후였다.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골목길에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딱 봐도 조폭처럼 보이는 험상궂은 남자들과 그들의 호의를 받으며 거만하게 걸어 나오는 잘 차려입은 중년 남자였다. 시끄럽고 다들 잘 들으시오. 중년 남자가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다. 그는 자신을 태영건설의 개발사업부장이라고 소개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동네 전부 우리 태영건설에서 매입했소. 여기 곧 최첨단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란 말이지. 그러니 한 달 안으로 모두 집을 비워주셔야겠어.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동네는 발칵 뒤집혔다. 뭐요, 한 달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갈 곳이 없어. 평생을 여기서 살았는데. 보상금은 제대로 주는 거요.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지만 부장은 코웃음만 쳤다. 보상 법대로 처리할 테니 걱정 마시오. 하지만 순순히 협조하지 않는 집들은 우리도 어쩔 수 없지.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가는 수밖에.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협박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험상궂은 남자들이 주민들을 위협적으로 노려보며 팔짱을 꼈다. 2층 창문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던 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태영건설. 김 실장에게 보고받았던 바로 그 회사였다. 유진그룹이 인수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오만하기 짝이 없는 박민혁의 회사. 그런데 하필 그 태영건설이 아내와 함께 연극을 펼치고 있는 이 동네를 재개발한다는 말인가.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박민혁이 유진그룹의 M&A 시도에 대한 복수로 혹은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업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희생양이 바로 이 동네 주민들과 그 속에 섞여 있는 자신과 윤아가 된 것이다. 지우는 분노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지금 유진그룹의 후계자가 아닌 월급 200만 원짜리 회사원 강지훈일 뿐이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주민들처럼 불안과 분노에 찬 얼굴로 상황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그때 옆에 서서 조용히 창밖을 내려다보던 윤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태영건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지훈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을 때 그는 순간 숨을 멈췄다. 늘 평온하고 고요하기만 하던 그녀의 눈에 이전에는 본 적 없는 차가운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나 슬픔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마치 잠자고 있던 거대한 용이 마침내 눈을 뜨며 내뿜는 서늘한 안광 같았다. 태영건설이 남기고 간 폭풍은 낡은 동네 전체를 집어삼켰다. 주말의 평온함은 산산조각 났고 그 자리에는 불안과 분노 그리고 막막함이 짙게 깔렸다. 그날 저녁 동네의 작은 공터에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노인들,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나온 젊은 부부들, 그리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까지. 모두의 얼굴에는 삶의 터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한 달 만에 나가라는 거야. 구청에 민원이라도 넣어봅시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돈이. 웅성거리는 목소리들 속에서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할머니가 나섰다. 그녀는 이 동네의 정신적 지주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다들 진정들 하세요. 이렇게 흥분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해요.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듭시다. 우리가 흩어지면 저놈들은 우리를 하나씩 짓밟고 말 거라고요. 할머니의 말에 주민들은 동요했다. 그래, 뭉쳐야 산다. 그들은 즉석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나누기 시작했다. 강지훈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아내 서윤아의 손을 꼭 잡고 분노에 찬 주민들 사이에 섞여 있었다. 그의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태영건설의 박민혁. 감히 유진그룹에 대항하려 드는 것도 모자라 이런 비열한 방식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니. 전화 한 통이면, 아니 그의 이름 석자만 밝히면 이 모든 상황은 단숨에 정리될 수 있었다. 태영건설 따위는 유진그룹의 거대한 힘 앞에서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지금 가난한 회사원 강지훈이었다. 이 연극의 무대 위에서 그는 무력한 관객이 되어야만 했다. 그는 주민들의 얼굴에 떠오른 결의를 보며 죄책감과 무력감을 동시에 느꼈다. 이 선량한 사람들은 지금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지훈은 그 희망이 얼마나 쉽게 꺾일지 이미 알고 있었다. 거대 자본의 힘 앞에서 개인의 저항이란 얼마나 미약한 것인가. 윤아는 말없이 지훈의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회의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지우는 그녀의 손가락이 자신의 손을 평소보다 조금 더 강하게 쥐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비상대책위원회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구청에 수십 통의 민원을 넣고 지역 언론사에 제보를 하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 젊은 변호사 한 명을 선임했다. 지훈도 아내와 함께 서면군동에 동참하고 적은 돈이지만 성금을 내며 평범한 주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절망뿐이었다. 구청 담당자는 사유지 재개발은 민간 기업의 고유 권한이라 행정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지역 언론사는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는 듯 하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태영건설의 대규모 광고 계약 소식과 함께 입을 싹 닫아버렸다. 어렵게 선임한 변호사는 태영건설의 막강한 법무팀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그들이 내미는 법조항들은 하나같이 교묘하게 주민들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동네의 분위기는 급격히 가라앉았다. 처음의 결의는 사라지고 패배주의와 체념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밤마다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부부싸움 소리가 담장을 넘어왔다. 태영건설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은 매일같이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눈에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했다. 그들은 직접적인 폭력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공포였다. 지우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무력감에 치를 떨었다. 그는 늘 강자의 입장에 서 있었다. 돈과 권력으로 안 되는 일이 없다고 믿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그는 힘없는 서민의 입장에서 거대 권력이 어떻게 개인의 삶을 짓밟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었다. 이것은 할아버지의 시험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다. 그는 서윤아를 시험하고 있었지만 정작 시험대에 오른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무거운 마음으로 퇴근했을 때 윤아가 그를 맞았다. 오늘 주민회의가 있었어요. 별다른 소식은 없었겠죠. 네, 다들 지쳐 보여요. 몇몇 집은 벌써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윤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지훈은 답답한 마음에 소리치고 싶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태평한 거냐고. 우리 집도 곧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왜 화를 내지도 슬퍼하지도 않는 거냐고. 하지만 그는 차마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그녀의 고요함이 어쩌면 이 절망적인 상황을 견디는 그녀 나름의 방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폭풍의 눈이 직접 동네를 찾아왔다. 태영건설의 회장 박민혁이 직접 행차한 것이다. 번쩍이는 검은색 마이바흐가 좁은 골목길을 비집고 들어왔을 때 동네의 시간은 잠시 멈춘 듯했다. 차에서 내린 박민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기름을 발라 빗어넘긴 머리 오만함이 가득한 얼굴, 그리고 주민들을 벌레 보듯 하는 경멸적인 시선. 그의 등장은 절망에 빠진 주민들의 마음에 다시 불을 붙였다. 누구랄 것 없이 모두 집 밖으로 뛰쳐나와 박민혁의 앞을 가로막았다. 박민혁 회장 직접 오셨구만. 당신 이래도 되는 거야. 우리 보고 다 죽으라는 거냐고. 주민들의 고함에도 박민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수행비서가 건네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시끄럽군요. 모여있는 걸 보니 말하기는 편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동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낡고 지저분한 동네는 사라져야 할 구시대의 유물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러 온 겁니다. 제가 지을 최첨단 아파트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고 여러분은 그 위대한 역사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궤변이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시대의 흐름과 위대한 역사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었다. 보상금 몇 푼 더 받겠다고 버티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십시오. 저 박민혁은 그리고 우리 태영건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순순히 이삿짐을 싸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겠지만 끝까지 버티는 분들에게는 법의 무서움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슈퍼마켓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다.
주름진 얼굴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회장님, 제발 저희 사정 좀 봐주십시오. 우리는 돈 몇 푼 더 받자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전부입니다. 제발, 저희가 살아갈 길은 열어주셔야지요. 할머니의 애원에 가까운 호소에도 박민혁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오히려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다. 할머니, 그 나이 드시도록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군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모두의 가슴에 박혔다.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무능은 죄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에만 매달리는 것, 그게 바로 무능입니다. 당신들의 가난과 무능이 이 도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억울하면 당신들도 돈을 벌고 성공해서 이런 동네가 아니라 강남의 타워 팰리스 같은 곳에 살았어야죠. 그 순간 지훈의 눈이 뒤집혔다.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몸이 저절로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했다. 저 오만한 낯짝에 주먹을 날리고 그의 멱살을 잡고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싶었다. 감히 내까지 게 뭔데 이 선량한 사람들을 모욕하는가. 하지만 그의 팔을 누군가 붙잡았다. 유나였다. 그녀는 언제 다가왔는지 그의 옆에 서서 그의 팔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가늘었지만 그 힘은 지훈의 모든 분노를 억누를 만큼 강력했다. 가마요.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얼음처럼 차가웠다. 지훈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박민혁을 보고 있었다. 분노도 슬픔도 없는 텅 빈 눈으로 마치 곤충을 관찰하는 생물학자처럼 박민혁이라는 인간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데이터화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박민혁은 자신의 막말에 충격받은 주민들의 얼굴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목적을 달성했다는 듯 마이크를 비서에게 넘기고 차에 오르려 했다. 주민들은 모욕감과 절망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를 노려볼 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유나가 지훈의 팔을 놓고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그리고는 군중 속에서 조용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민혁 회장님. 박민혁이 차에 오르려다 말고 걸음을 멈췄다. 그는 소리가 난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는 고요하게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서유나를 발견했다. 그는 이런 누추한 동네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녀의 단아한 외모에 잠시 흥미를 느꼈지만 이내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왜 당신도 할 말이라도 있나, 아가씨? 유나는 그의 경멸적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리고는 옅은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당신이 방금 한 말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언이자 선고였다. 서유나의 말은 차가운 공기 속에 날카로운 파편처럼 흩어졌다.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다. 박민혁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이런 누추한 동네의 이름도 모를 젊은 여자가 감히 자신에게 경고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희극처럼 느껴졌다. 후회 내가 하하하. 그의 웃음소리가 골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는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유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가씨 지금 현실 파악이 안 되나 본데. 걱정 마. 곧 알게 될 테니까.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돈 없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내가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마지막 말을 뱉은 박민혁은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몸을 돌려 마이바흐에 올라탔다. 검은색 세단들은 왔을 때처럼 거만하게 먼지를 일으키며 좁은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들이 사라지자 억눌려 있던 주민들의 감정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화살은 박민혁이 아닌 엉뚱하게도 유나를 향했다. 저기 세댁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가만히 있어도 모자랄 판에 왜 저 작자를 자극하냐고. 이제 우린 다 죽었어. 저 사람이 우리를 가만두겠어. 원망 섞인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날아들었다. 강지훈은 당장이라도 나서서 그들을 막고 싶었다. 당신들이 아니라 내 아내가 지금 당신들을 구하려고 하는 거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유나의 앞을 막아서는 겁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유나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원망의 시선들을 그저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겁에 질린 주민들이나 사라진 박민혁을 향해 있지 않았다. 그녀는 더 멀리 더 높은 곳을 보고 있는 듯했다. 마치 산 정상에서 아래의 구름과 안개를 내려다보는 사람처럼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집에 가요, 지훈 씨.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문이 닫히자마자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대체 무슨 생각이에요, 유나 씨? 아까 그 말 진심이었어요. 왜 그런 무모한 짓을...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이해할 수 없다는 답답함이 묻어 있었다. 유나는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고요한 호수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이제 결심이라는 이름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무모한 건 제가 아니에요, 지훈 씨. 정말 무모한 건 상대를 잘못 고른 박민혁 회장이죠. 그녀는 지훈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괴짝으로 다가갔다. 그 괴짝은 유나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유일한 혼수품이었다. 지훈은 그 안에 낡은 옷까지나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유나는 괴짝의 잠금 장치를 풀었다. 그리고 낡은 스웨터 몇 개를 걷어내자 그 아래에서 검은색 천에 쌓인 물건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투박하고 오래된 모델의 노트북 컴퓨터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비닐에 쌓인 구형 폴더폰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지훈의 눈이 커졌다. 저런 걸 왜 가지고 있었지? 유나는 아무렇지 않게 노트북을 꺼내 전원을 연결했다. 둔탁한 부팅금과 함께 윈도우 초기 버전의 화면이 떠올랐다. 지훈이 보기에도 최소 10년은 넘어 보이는 구닥다리 컴퓨터였다. 유나 씨 지금 뭘... 유나는 그의 말에 대꾸할 시간도 없다는 듯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노트북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터넷에 연결하는 대신 암호화된 특정 프로그램 몇 개를 실행시켰다. 화면에는 지훈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복잡한 코드와 명령어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함께 꺼낸 폴더폰을 열었다. 지훈은 그것이 일반적인 휴대전화가 아님을 직감했다. 유심칩도 없는 아마도 특수통신망에만 접속되는 기기일 것이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단축키 하나를 길게 눌렀다. 신호음은 길지 않았다. 단 2번의 울림 끝에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영어를 쓰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매우 신중하고 긴장한 듯한 톤이었다. Yes, 네. 유나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완벽한 네이티브 발음의 영어였다. Zeus, it's me. 주스 나야.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숨을 멈췄다. 몇 초간의 침묵. 그리고 이어진 그의 목소리는 경외와 충격, 그리고 반가움으로 완전히 떨리고 있었다. 아테나! Is that really you, 아테나? 아테나, 정말 당신이야, 아테나. 아테나, 전쟁과 지혜의 여신, 그것이 그녀의 이름이었다. I'm back online. 다시 활동을 시작해. 유나가 짧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My God. 세상에. 주스라 불린 남자는 감탄사를 내뱉었다. 그는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아시아 지부장이었다. 5년 전 정체불명의 천재 아테나의 조언 덕분에 파산 직전의 위기에서 벗어나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 이후로 아테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었다. 월스트리트의 모든 헤지펀드와 투자은행이 그녀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지만 그녀는 신기루처럼 존재했다가 사라진 전설일 뿐이었다. What do you need? No, just give me an order. Anything. My life is yours.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니, 그냥 명령만 내리십시오. 뭐든지. 제 목숨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충성심이 담겨 있었다. I need information. All of it. A South Korean company named Taeyong Construction and its CEO Park Min-hyuk. Financial statements, debt structure, major shareholders, hidden accounts, political connections. Everything you can find. Dig deep. 정보가 필요해. 전부 다. 태영건설이라는 한국 회사. 그리고 그 회사의 CEO 박민혁. 재무제표 부채 구조, 주요 주주 차명 계좌, 정치 커넥션. 찾을 수 있는 건 전부. 깊이 파고들어. 태영 컨스트럭션. Understood. When do you need it by?
태영건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Sunrise Seoul Time. 서울 시간으로 해가 뜰 때까지. It will be done. 처리하겠습니다. 유나는 그 말을 끝으로 망설임 없이 통화를 종료했다. 그리곤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태영건설의 공식 홈페이지, 주식 시세, 정보 관련 뉴스 기사들이 순식간에 펼쳐졌다.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무엇을 본 것인지, 무엇을 들은 것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아테나주스 골드만삭스 태영건설의 정보를 해가 뜰 때까지 가져오라고. 이건 현실이 아니었다. 이건 그가 아는 서윤아가 아니었다. 고아원 출신의 작은 회사 경리였던 그의 아내.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깎던 그의 아내. 짠라면 국물을 걱정하던 그의 아내. 그가 알던 서윤아는 어디로 가고 지금 그의 눈앞에는 월스트리트의 거물을 부하처럼 부리는 냉혹한 전략가가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백 개의 퍼즐 조각이 미친 듯이 떠다녔다. 그녀의 이상할 정도의 평온함, 경제 뉴스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파생 상품을 언급하던 그 한마디. 이 모든 것이 이제야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그녀는 가난을 연기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난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다. 마치 사자가 개미들의 싸움을 내려다보듯 그녀에게 이 옥탑방 생활은 그저 잠시 머무는 정거장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할아버지가 말했던 진흙 속의 진주라는 표현이 떠올랐다. 아니, 이건 진주 수준이 아니었다. 이건 진흙 속에 숨어있던 잠자는 용이었다. 그리고 박민혁이라는 어리석은 인간이 감히 그 용의 꼬리를 밟아버린 것이다. 밤이 깊어졌다. 지훈은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노트북에 집중하는 유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화면의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평범한 아내의 모습은 없었다. 그곳에는 적의 심장을 꿰뚫어 볼 급소를 찾고 있는 냉철한 사냥꾼의 얼굴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태영건설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있었다. 부채 비율, 유동성, 현금 흐름. 수많은 숫자들 속에서 그녀는 약점을 찾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태영건설이 최근 무리하게 일으킨 수천억 원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항목에서 멈췄다. 거대한 아킬레스건이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폴더폰이 짧게 진동했다. 암호화된 메시지였다. 유나는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 안에는 주스가 밤새 파헤친 태영건설과 박민혁의 모든 치부와 약점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차명으로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 정계 로비 정황, 숨겨진 부채들까지 모든 정보를 확인한 유나의 입가에 마침내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박민혁 앞에서 보여주었던 차가운 미소가 아니었다. 사냥감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완벽하게 파악한 사냥꾼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에 새로운 창을 띄웠다. 해외 증권사의 주식거래 프로그램이었다. 게임의 판이 바뀌었다. 이제부터는 그녀가 규칙을 정할 시간이었다. 서울의 금융시장이 문을 여는 아침 9시. 옥탑방의 낡은 노트북 앞 서윤아의 눈빛은 밤새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냉철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좁은 방 안의 정적을 깨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타건이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북소리였다. 그녀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명확했다. 박민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무리하게 일으킨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그것은 태영건설의 가장 화려한 갑옷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녀는 지수가 보내온 정보를 통해 이 PF 대출의 구조가 몇몇 제2금융권 저축은행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그 담보 가치가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했다. 전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었다.
유나는 직접 태영건설의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흔적을 남기는 방법이었다. 대신 그녀는 월스트리트의 주스를 통해 스위스와 케이맨 제도에 있는 수십 개의 유령 계좌를 동원했다. 그녀의 명령에 따라 이 계좌들은 태영건설과 얽혀있는 저축은행들의 신용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을 미세하게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일반인들은, 아니 웬만한 전문가들조차 감지하지 못할 정도의 미미한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이 작은 파동은 금융시장의 가장 민감한 신경망을 건드렸다. CDS 프리미엄의 미세한 상승은 해당 기업의 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 이 신호를 가장 먼저 포착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시장을 24시간 감시하는 헤지펀드들의 슈퍼컴퓨터 알고리즘이었다. 유나의 예측은 정확했다. 몇몇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태영건설과 연관된 저축은행들의 리스크를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직 공격적인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의심이라는 작은 씨앗이 뿌려진 것이다. 그와 동시에 유나는 두 번째 전선을 열었다. 바로 정보전이었다. 그녀는 박민혁의 비리나 태영건설의 부실을 직접적으로 폭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국내 최대 주식 투자 커뮤니티의 익명 게시판에 글 하나를 올렸다. 제목: 요즘 건설주 PF 리스크 너무 심각하지 않나요? 글의 내용은 지극히 평범하고 객관적인 분석처럼 보였다. 특정 기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무리하게 PF 대출을 일으킨 건설사들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글의 마지막에 그녀는 마치 무심코 던지는 말처럼 한 문장을 덧붙였다. 특히 시공 능력에 비해 너무 큰 재개발 사업을 벌이는 회사들은 조심해야 할 듯. 그러다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음. 이 글은 순식간에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공감을 얻으며 인기 게시글로 떠올랐다. 댓글창에는 저마다 자신이 아는 위험한 건설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그 중에는 당연히 태영건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강지훈은 여느 때와 같이 회사원 강지훈의 가면을 쓰고 출근했다. 그는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였지만 아침에 본 유나의 얼굴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평온했기에 어젯밤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지기까지 했다. 그녀는 그에게 따뜻한 밥과 국을 차려주며 오늘도 힘내세요 라고 말해주었다. 그 모습 어디에서도 월스트리트의 거물을 호령하던 아테나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내가 헛것을 본 건가, 아니면 저 여자의 연기력이 소름 끼칠 정도인 건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한 지우는 사무실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는 것을 느꼈다. 동료들이 삼삼오오 모여 주식 시세표를 보며 웅성거리고 있었다. 태영건설 주가 왜 저래? 아침부터 5%나 빠졌네. 어제 재개발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었다는 뉴스가 뜨던데 그것 때문인가? 에이, 그 정도 일로 저렇게 빠질 리가. 뭔가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는 거 아냐. 지우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태영건설의 주가 차트를 확인했다.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하락한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그의 눈에 비수처럼 박혔다. 한편 태영건설의 CEO 박민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불쾌한 표정으로 주가 보고를 받고 있었다. 고작 주민들 좀 겁줬다고 주가가 이 모양이야. 개미놈들 쓸데없이 호들갑은.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 정도의 주가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곧 회복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어젯밤 자신에게 건방지게 경고를 날렸던 그 누추한 동네의 젊은 여자를 떠올리며 코웃음을 쳤다. 후회하게 될 거다, 가소로운 것. 하지만 그의 자신감은 그날 오후가 되자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주가는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평소 그에게 굽실거리던 제2금융권 저축은행장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회장님, 혹시 회사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습니까? 저희 쪽으로 해외에서 신용도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서요. 별일 아닙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PF 대출건 담보 가치에 문제는 없는 거죠. 박민혁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단순한 개미들의 투매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 불길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재무팀을 족쳐 원인을 파악하라고 소리쳤지만 재무팀 역시 뚜렷한 이유를 찾아내지 못했다. 시장에 떠도는 막연한 불안감. 그것이 그들이 내놓은 유일한 답변이었다. 바로 그때 윤아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그녀는 즈스를 통해 익명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홍콩 지사에 있는 내부 정보원에게 전달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태영건설의 PF 대출 구조에 대한 심층 분석이었다.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부실 가능성과 담보가치법을, 그리고 계열사 간의 부당 내부 거래 정황까지, 모든 것이 날카로운 논리와 정확한 데이터로 뒷받침되어 있었다. 보고서를 받은 무디스의 애널리스트는 경악했다. 만약 이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태영건설의 신용등급은 현재의 안정적 수준이 아니라 투기 등급으로 강등되어야 마땅했다. 그는 즉시 태영건설에 대한 긴급 재평가에 착수했다. 이 소문은 빛의 속도로 금융시장에 퍼져나갔다. 무디스가 태영건설의 신용등급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것은 단순한 루머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태영건설의 주가는 그날 오후 하한가로 추락했다. 박민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넋이 나간 채 주가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불과 하루 만에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철옹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누구야? 대체 어떤 놈이?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책상 위에 물건들을 집어던졌다. 경쟁사들의 소행인가 아니면 유진그룹의 보복인가 하지만 이런 식의 공격은 그가 아는 방식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정교하고 잔인하며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마치 유령에게 공격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옥탑방으로 돌아온 지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수룩한 회사원 연기를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태영건설의 주가 폭락 사태와 밤새 노트북 앞에서 무언가를 하던 아내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유나를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평온했다. 마치 오늘 낮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뒤흔든 대참사와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듯 태연하게 김치를 찢어 그의 밥 위에 올려주었다. 오늘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그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지훈의 귀에는 섬뜩한 위선처럼 들렸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오늘 태영건설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했어요. 그는 유나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한번 꿈틀했을 뿐이었다. 그래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평온했다. 지훈은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안타깝다고요. 유나 씨는 어제 박민혁 회장에게 후회하게 될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마침내 지훈은 질문을 던졌다. 그가 하루 종일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더 되뇌었던 질문이었다. 유나는 잠시 지훈을 응시했다. 그녀의 고요한 눈빛 속에서 지훈은 자신의 불안과 의심이 모두 읽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는 태영건설이 철거하려 했던 이제는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낡은 동네의 풍경이 보였다. 지훈 씨,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총과 칼보다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돈의 흐름이죠. 그리고 그 흐름을 읽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권력자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려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기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민혁 회장은 너무 오만했어요. 그는 자신이 가진 힘이 전부라고 믿었죠. 하지만 그는 몰랐을 거예요. 자신이 발딛고 서 있는 그 판 자체를 뒤엎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명백한 시인이었다. 그의 아내 서유나. 그녀가 바로 이 모든 사태를 만들어낸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그가 1년 동안 시험하려 했던 이 여자는 지금 대한민국 재계 순위 수십 위권의 거대 기업을 단 하루 만에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외감이었다.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생각에 빠져 있었는지를 깨달은 데서 오는 전율이었다. 그는 서유나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옥탑방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강지훈과 서유나 사이의 역할극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역전되어 있었다. 더 이상 그녀를 시험하는 오만한 재벌 3세는 없었다. 대신 자신의 아내라는 존재의 아주 작은 부분조차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한 남자만이 혼란스러운 눈으로 앉아있을 뿐이었다. 유나는 어제와 똑같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지우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 제대로 삼킬 수가 없었다. 그의 눈에는 된장찌개를 끓이는 그녀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였다. 정확한 양의 물을 붓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불을 조절하는 그 모습이 이제는 마치 복잡한 금융 파생 상품을 설계하는 계량 분석가처럼 보였다. 지훈 씨 어서 먹어요. 회사 늦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지훈은 그 다정함 뒤에 숨겨진 거대한 심연을 느끼며 몸을 떨었다. 그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고 억지로 식사를 마쳤다.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의 대화가 없었다. 지훈이 집을 나선 후 유나는 조용히 설거지를 마쳤다. 그리고는 낡은 노트북을 다시 켰다. 그녀의 표정은 어제보다 훨씬 더 차분하고 냉정했다. 금융시장에서의 1차 공격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박민혁이라는 인간이 쉽게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금전적인 손실만으로는 부족했다. 그의 사회적 생명, 그가 쌓아 올린 모든 명예와 관계를 완전히 파괴해야만 했다. 그녀는 공격의 2단계를 개시했다. 그날 오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주요 언론사들과 검찰청의 내부 고발자, 명의의 익명 이메일이 동시에 발송된 것이다. 이메일에는 첨부 파일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태영건설 박민혁 회장의 비자금 조성 내역 정관계, 로비리스트 수백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입증하는 회계장부와 녹취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주스가 밤새 파헤쳐낸 박민혁의 가장 은밀한 치부였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속보를 쏟아냈다. TV뉴스 화면은 온종일 박민혁의 얼굴과 태영건설의 로고로 도배되었다. 태영건설 박민혁 회장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 충격 정책에 뒤흔들 태영건설 로비리스트 공개. 이것은 단순한 주가 폭락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이것은 기업의 존폐를 뒤흔드는 도덕적 파산 선고였다. 전날의 주가 하한가가 재정적인 사망 선고였다면 오늘의 비리 폭로는 사회적인 사형 집행이었다. 태영건설 본사 앞에는 하청업체 대표들과 직원들이 몰려와 밀린 대금을 지급하라며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믿었던 태영이라는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부패와 비리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박민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날뛰고 있었다. 마가당장 저 기사들 다 내려. 그가 홍보팀에 고함을 질렀지만 소용없었다. 한두 군데를 막아도 다른 곳에서 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가 터져 나왔다.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태영건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그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그를 모른다고 잡아댔다. 어제까지 그에게 형님이라 부르며 아첨하던 은행장들은 모두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거대한 배가 침몰할 때 가장 먼저 도망치는 쥐들처럼 모두가 그를 버리고 떠나고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자금주를 찾아다녔지만 부패한 기업 총수에게 돈을 빌려줄 바보는 아무도 없었다. 그의 분노는 이내 편집증적인 의심으로 바뀌었다. 누구지 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놈. 배신자가 내부에 있어. 그는 수십 년간 자신을 보좌해온 임원들의 멱살을 잡고 누가 정보를 유출했냐며 윽박질렀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정보들은 박민혁 자신과 극소수의 최측근만이 알고 있던 극비사항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결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 모든 공격이
자신이 벌레처럼 무시했던 그 허름한 옥탑방의 조용한 여자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한편 강지훈은 유진그룹의 비밀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연극을 지속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 따위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내 서윤아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었다. 그는 비서 김 실장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김 실장, 지금부터 유진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두 가지를 알아내. 첫째, 태영건설을 공격하고 있는 세력의 정체. 둘째, 내 아내 서윤아. 그녀의 모든 것을. 과거 행적 인맥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김 실장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도련님이 이렇게 진지하고 절박한 목소리로 명령하는 것을 처음 보았다. 알겠습니다, 도련님. 유진그룹의 정보팀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었다. 국가정보원에 버금가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그들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태영건설을 공격하는 세력을 추적하는 작업은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웠다. 공격은 수십 개의 국가에 흩어져 있는 수백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면 복잡한 파생 상품 구조 속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도련님 상대는 보통이 아닙니다. 금융 공격의 흔적을 거의 완벽하게 지우고 있습니다. 마치 유령과 싸우는 것 같습니다. 며칠 후 김 실장은 진전 없는 보고를 올렸다. 계속해. 작은 흔적이라도 놓치지 마. 지훈은 초조했다. 그는 매일 밤 옥탑방으로 돌아가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는 유나를 마주하는 것이 고역이었다. 그녀는 대체 누구인가? 그녀의 목적은 무엇인가? 박민혁에게 복수하는 것 아니면 그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것인가?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유진그룹을 노린 더 큰 그림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마저 들었다. 돌파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열렸다. 태영건설 공격 주체를 찾는 데 실패한 정보팀이 서윤아의 과거를 파헤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이다. 도련님, 서윤아 사모님의 공식적인 기록은 너무나 깨끗합니다. 고아원 출신 장학금으로 대학 졸업 작은 회사에서 2년간 근무,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김 실장이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이것은 10년 전 사모님께서 MIT에 제출했던 장학금 신청서 4번입니다. 저희가 해킹을 통해 교육청에 삭제된 데이터베이스에서 복원했습니다. 화면에는 앳된 모습의 서윤아 사진과 함께 그녀의 성적 증명서 그리고 추천서가 있었다. 지우는 성적표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전 과목 만점. 특히 수학과 물리학 관련 과목들은 경이로운 수준이었다. 추천서를 봐주십시오. 당시 사모님의 고등학교 수학 교사가 쓴 것입니다. 지우는 추천서로 시선을 옮겼다. 서윤아 학생은 제가 3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처음 만난 천재입니다. 그녀는 이미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을 넘어섰으며 때로는 저에게 미적분의 새로운 증명법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수재가 아닙니다. 그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한 세대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재능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모님은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후에 입학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년간의 행적이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했던 것처럼요.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갔다. 2년간의 사라진 시간. 그 시간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바로 그때 김 실장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금융추적팀이었다. 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김 실장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다. 그는 전화를 끊고 떨리는 목소리로 지훈에게 보고했다. 도련님, 찾은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연결고리입니다. 그게 뭔데? 태영건설의 비리 정보를 무디스에 제보한 익명의 이메일. 그 이메일이 발송된 서버가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개인 서버라는 것까지는 파악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서버의 과거 임대 기록을 복원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버를 몇 시간 동안 임대했던 유령 회사의 자금 출처를 역추적했더니 골드만삭스의 비밀 펀드와 연결되는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골드만삭스. 네. 그리고 그 펀드를 비밀리에 운용하는 책임자가 바로 아시아 지부장인 제우스. 본명은 데이비드 첸입니다. 월가에서는 그에게 아테나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조언자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아무도 그 정체를 모르지만 아테나의 조언을 받은 사람은 모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김 실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마지막 보고를 올렸다. 도련님, 저희 팀의 최종 결론입니다. 서윤아 사모님께서는 2년간 사라졌던 그 시간에 월스트리트에서 아테나로 활동하셨을 가능성이 99%입니다. 순간 지훈의 머릿속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아테나. 어젯밤 그녀가 통화하던 그 이름. 전쟁과 지혜의 여신. 서윤아. 아테나. 지훈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김 실장이 내민 보고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테나라는 이름 위로 옥탑방에서 낡은 스웨터를 입고 조용히 책을 읽던 아내의 모습이 겹쳐졌다. 비밀의 장막이 마침내 걷혔다. 그는 재벌가의 후계자로서 감히 한 여자의 가치를 시험하려 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그의 상상조차 초월하는 세계의 지배자였다. 이 모든 것은 시험이 아니었다. 한낱 인간이 신의 영역을 멋모르고 침범했던 오만함의 극치였을 뿐이다. 강지훈이 서윤아의 정체를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세상은 계속해서 태영건설을 집어삼켰다.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검찰의 수사망은 박민혁의 목을 조여왔으며 그가 이룩했던 모든 것은 신기루처럼 사라져가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아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박민혁을 파멸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망가뜨리려 했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었다. 마지막 결전의 날이 밝았다. 태영건설 임시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유나는 아테나의 군단 그녀가 동원한 수백 개의 유령 계좌를 통해 시장에 헐값으로 쏟아져 나온 태영건설의 주식을 조용히 매집해왔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태영건설의 의결권, 주식 51%가 들려 있었다. 회사의 주인을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었다. 그날 아침 유나는 옷장에서 가장 평범한 하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정장 바지를 꺼내 입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머리는 하나로 단정하게 묶었다. 수조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금융계의 여제가 아니라 동네 주민을 위해 구청에 민원을 넣으러 가는 평범한 주부의 모습이었다. 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지난 며칠간 자신의 역할극을 완전히 끝냈다. 더 이상 그는 가난한 회사원 행세를 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곁을 지키는 남자 강지훈으로 서 있었다. 그는 유나에게 유진그룹의 힘을 이용해 돕겠다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저의 전쟁이에요. 제 손으로 시작했고 제 손으로 끝내야 해요. 다만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제 곁에 함께 있어줘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의 그랜드 볼룸.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로 가득 찬 공간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터질 듯했다. 단상 위 박민혁의 얼굴은 며칠 만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는 것을 그 자신도 알고 있었다. 문제는 누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냐는 점이었다. 도대체 어떤 놈들이 우리 주식을 사들인 거야? 그가 곁에 있는 변호사에게 으르렁거렸다. 그때 행사장 뒷문이 조용히 열리고 유나와 지훈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평범한 차림새는 화려한 호텔 연회장과 어울리지 않았다. 안전요원이 그들을 막아서려 했지만 유나는 품에서 주주총회 참석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그녀의 등장을 알아본 박민혁의 눈에 경멸과 조소가 떠올랐다. 저 기생오라비 같은 놈이랑 붙어 다니는 거지. 같은 년이 여긴 왜 왔어? 그는 유나가 자신에게 굴욕을 당한 후 주주총회장에서 깽판이라도 치러 온 줄 알았다. 저것들 뭐야, 당장 끌어내.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단상 위로 한 노신사가 올라섰다. 그는 월스트리트에서도 가장 명망 높은 M&A 전문 변호사였다. 그는 아테나가 고용한 대리인이었다. 변호사는 마이크를 잡고 장내를 향해 선언했다. 신규 최대 주주의 위임을 받아 말씀드립니다. 저희 의뢰인은 현재 태영건설 의결권 주식의 과반수인 51%를 확보했으며 현 경영진 전원의 해임과
새로운 이사진 선임 안건을 긴급 발의하는 바입니다. 장내는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51% 한 명의 주주가 회사를 통째로 삼켜버린 것이다. 박민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리쳤다. 누구요? 그 의뢰인이 대체 누구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변호사에게 쏠렸다.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손을 들어 행사장 뒤편을 가리켰다. 그의 손가락 끝이 향한 곳에는 서윤아가 조용히 서 있었다. 순간 모든 시간이 멈췄다. 박민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주주들도 기자들도 모두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렸다. 저 여자, 저 허름한 차림의 젊은 여자가 태영건설의 새로운 주인이라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코미디였다. 교진말 저 여자가 어떻게... 박민혁이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윤아는 그를 무시하고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마다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갈라졌다. 그녀는 단상 위에 서서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수천 개의 눈동자를 아무렇지 않게 마주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서윤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제가 태영건설의 새로운 주인이자 여러분이 살던 동네의 새로운 이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박민혁 회장님, 당신은 어제 저에게 가난과 무능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죄는 힘을 가졌음에도 그 힘을 오만과 탐욕을 위해 사용한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녀는 박민혁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은 건설회사 CEO이면서 건물을 짓는 대신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렸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보금자리를 빼앗고 그들의 절망을 비웃었습니다. 그런 당신에게 더 이상 태영건설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주주들과 기자들을 향해 선언했다. 저는 오늘부로 논란이 되었던 재개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합니다. 기존 주민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은 물론 그동안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책임지고 지급하겠습니다. 태영건설은 이제부터 사람을 위한 집을 짓는 회사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익보다 사람을, 성장보다 상생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잠시 동안의 정적 끝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히 새로운 대주주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식과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의 환호였다. 박민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그의 오만했던 제국은 그가 가장 경멸했던 한 여자에 의해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결국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초라하게 퇴장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날 밤 지훈과 윤아는 다시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수조 원짜리 기업의 주인이 된 사람이 머무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떤 펜트하우스보다도 소중한 곳이었다.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었으니까.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윤아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윤아 씨?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 진짜 이름은 강지훈이 맞지만 나는 당신이 아는 그런 평범한 회사원이 아니에요. 나는 유진그룹의 후계자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할아버지의 존재, 이 말도 안 되는 결혼이 사실은 아내를 시험하기 위한 연극이었다는 것까지.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대해, 그리고 그녀에게 주었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용서를 구해야 했지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윤아 씨. 한참 동안 그의 고백을 듣고 있던 윤아가 그의 앞에 다가와 조용히 그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얼굴에, 그리고 눈가에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였다. 알고 있었어요, 지훈 씨. 아, 네. 지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신의 손은 마기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의 손이었고, 당신이 입고 있던 낡은 셔츠는 사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옷이었죠. 그리고 당신은 가끔 가난한 사람들은 쓰지 않는 고급스러운 단어들을 쓰곤 했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당신이 몰래 숨겨두었던 시계였지만 파텍 필립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웬만한 집 한 채 값이죠. 가난한 회사원의 서랍 속에 있기에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어요. 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연극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첫날부터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왜 당신과 결혼했냐고요? 유나가 그의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나는 아테나로 사는 것에 지쳐 있었어요. 수많은 돈과 정보, 그리고 사람들의 탐욕 속에서 사는 건 너무나 외롭고 피곤한 일이었죠. 나는 그저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조용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당신이 나타났죠. 어설픈 연기를 하는 재벌 3세. 당신의 그 우스꽝스러운 시험이 어쩌면 내가 원하던 평범한 삶을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지훈을 돌아보며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평범한 삶에 대한 소망을 깨뜨린 것은 다름 아닌 박민혁의 탐욕이었다. 그는 잠자는 용을 깨웠고 그녀는 다시 아테나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모든 거짓의 장막이 걷혔다. 시험하던 남자와 시험받던 여자. 그들의 관계는 끝났다. 이제 그들 앞에는 유진그룹의 후계자 강지훈과 월스트리트의 지배자 서윤아라는 서로의 진짜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며칠 후 강지훈은 서윤아의 손을 잡고 유진그룹의 심장부인 본사 펜트하우스 할아버지 강 회장의 집무실 문 앞에 섰다. 옥탑방에서의 모든 거짓 연극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서로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며 낯설지만 진솔한 시간들을 보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다. 이 모든 시험을 설계한 절대 권력자 강 회장을 마주하는 일이었다. 지훈은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더 이상 할아버지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어리석은 손자가 아니었다. 그는 한 여자를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남자로서 그녀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그의 옆에 선 유나는 여전히 평온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거대한 바다와 같아서 지훈의 모든 불안과 긴장을 잠재워주는 듯했다. 들어가자 지훈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집무실 중앙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곳에 강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한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인이었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딱딱한 경영자의 모습 대신 손자와 손자 며느리를 기다리는 평범한 할아버지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왔느냐? 강 회장의 시선은 지훈을 지나 유나에게로 향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나에게 다가왔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유나의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유나는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으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강 회장은 유나의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시험관의 날카로운 눈빛이 아닌 따뜻하고 깊은 눈으로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내가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는 줄 알았는데 이번만큼은 제대로 본 모양이구나.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뜻밖이었다. 할아버지. 지훈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강 회장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는 여전히 유나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나는 그저 내 손자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볼 줄 아는 여자를 만나길 바랐다. 그래서 진흙탕 같은 시험을 준비했지. 그런데 내가 진흙탕 속으로 던져 넣은 것은 평범한 진주가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거대한 다이아몬드였다는 것을 미처 몰랐구나.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태영건설 사태의 전말,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던 아테나라는 존재가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손자 며느리라는 사실까지도 유진그룹의 정보망이 놓친 것을 강 회장의 오랜 경륜과 직감은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유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얘야. 이 늙은이의 어리석고 오만한 시험 때문에 네가 겪지 않아도 될 고생을 겪게 했구나. 용서하거라. 재계의 황제 강 회장이 한 젊은 여자에게 고개를 숙이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지훈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유나는 담담한 미소로 대답했다. 아닙니다 회장님,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다니. 저는 회장님 덕분에 제가 잊고 살았던 평범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곁에 서 있는 지훈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제 인생 최고의 파트너를 만났으니까요. 그 순간 강 회장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어올랐다. 그는 두 사람의 손을 마주잡게 하고는 힘주어 말했다. 그래, 그거면 됐다. 너희 둘이라면 유진을 이끌고도 남음이 있겠구나. 이제 시험은 끝났다. 진짜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라.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박민혁은 횡령, 배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태영건설은 윤아의 지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재개발 예정지였던 낡은 동네를 무조건 철거하는 대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래의 모습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녀는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추억을 지키는 길을 택했다. 강지훈은 유진그룹의 부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할아버지의 그늘 아래 있는 유약한 후계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내 윤아와 함께 태영건설의 정상화 작업을 이끌며 냉철한 판단력과 따뜻한 리더십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그는 아테나의 남편이 아니라 아테나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옥탑방에 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화려한 펜트하우스 대신 낡은 동네가 한눈에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소박한 집을 짓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다. 그곳에서 그들은 여전히 서로 라면을 끓여주기도 하고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흥정하기도 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가난을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이제는 그들의 진짜 행복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지훈과 윤아는 자신들이 지켜낸 동네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르신들의 담소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생각해보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지훈이 윤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만약 그때 박민혁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나는 아직도 당신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남편 행세를 하고 당신은 그런 나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살고 있었을까요? 윤아는 지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만약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우리는 결국 서로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고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냈잖아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지혜의 여신, 아테나의 냉철함도 월스트리트의 지배자의 고독함도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한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 서윤아의 따뜻하고 깊은 애정만이 가득했다. 사랑해요, 강지훈 씨. 어설픈 연기자였던 당신도 유진그룹의 후계자인 당신도 그 모든 게 당신이니까. 지훈은 가슴 벅찬 감동으로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나도 사랑해요, 서윤아 씨. 시장에서 콩나물 값을 깎던 당신도, 세상을 움직이는 아테나인 당신도 당신의 모든 모습을 사랑해요. 그들의 관계는 거짓과 시험으로 시작되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거짓의 시간 속에서 서로의 진심을 발견했다. 지훈은 돈과 권력보다 소중한 가치를 배웠고 윤아는 잊고 있던 인간적인 온기를 되찾았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시험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깊은 신뢰를 보내는 동반자이자 세상이라는 거대한 전쟁터를 함께 헤쳐나갈 가장 강력한 파트너가 되었다. 태양 아래 유진이라는 거대한 제국에 새로운 두 명의 태양이 함께 떠오르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가난한 척하는 재벌 3세 아내의 마음을 시험하다 그녀가 그를 위해 수십억을 벌어줄 줄이야 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강지훈과 서윤아의 여정에 함께 웃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감동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진정한 신뢰와 존중이 어떻게 거짓의 벽을 허물고 두 사람을 진정한 파트너로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주인공이 앞으로 유진그룹을 이끌며 만들어갈 새로운 전설은 이제 독자 여러분의 상상 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부디 그들의 앞날에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